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이 책의 마지막 13장인 대안의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고 뒤에 있는 특별한 노트를 이제 살펴보고 그렇게 이제 끝나고자 합니다. 특별한 노트도 참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삶을,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부분은, 여러분 책은 몇 페이지가 되는지 모르겠다. 378페이지. 네, 378페이지에 있는 부분들, 종합이라고 하는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장막 양편에서 이 종합은 승리를 거두었다. 이게 이제 이 명제가 되는 거예요. 종합은 철의 장막 양쪽에서 다 승리를 얻었다. 이게 이제 셰퍼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관점인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종합이라고 하는 건 쭉 생각해 보게 되면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 별 생각이 날 것이고 해겔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정과 반이라고 하는 정반에 대한 이런 개념이 사라지고 종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현대인과 이제 현대 세계와 그다음에 이제 이전 세계가 갈라지는 중요한 기준선을 가지게 됐다. 셰퍼는 그걸 갖다가 절망의 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답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속에서 이제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절망의 선 아래에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기독교적인 합의가 이제 깨어진 상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규정되거나 명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반이 있을 것이고 합을 만들어내고 합에 대한 반이 있을 것이고 또 합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런 끊임없는 변증법의 이 사회 속에서 종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현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는 아주 고정적인, 그죠?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합이 필요해요. 종합이 필요한 거니까. 고정적으로. 이게 빵인가요? 떡인가요? 빵과 떡 똑같은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우리는 빵, 떡 다른 개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빵도 아닌데, 떡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럼 뭐라 그러죠? 계란떡인가? 계란빵인가? 이제 새로운 걸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종합의 개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꾸만 이제 어떤 여러분이 그 교육을 받고 있냐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다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계속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되게 아주 유익하고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되게 어려운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여성과 남성의 개념, 그리고 동성애의 개념도 옳고 그름의 문제를 볼 거냐 아니면 다름의 문제를 볼 거냐, 이런 이제 논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결국은 철의 장막 저쪽 공산사회나 그리고 자유주의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나 사실은 다
옳고 그름이라는 최종적인 답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이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셰퍼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국가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는 종합만 존재하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이상하게 보는 시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 단정하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말을 듣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명제가 분명해서 성경의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양심이 말하는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역사가 증언해 주는 것에 근거해서 이야기해도 이제 우리 시대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 답이 없는 사회. 그걸 종합의 사회라. 이해가 되죠? 우리 그런 사회다. 결국은 셰퍼의 말처럼 종합이 승리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그 6번째 줄을 가면 옳고 그름에 대한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옳고 그름에 대한 고정적 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효과적이 보이는 것을 행하는 실용주의가 거의 지배하고 있다. 이해가 돼요? 이제는 핵심이 뭐냐면 실용주의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하고 유익하냐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특별히 이제 용어 시대는 거의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가 있기 때문에 더 분명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다음 글도 보게 되면은 국제 문제나 국내 문제 모두에서 편의는 받아들여진 당연한 절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편리함을 이야기하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실용적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옳으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예, 여러분도 이제 그래서 이제 참 교회의 존재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 원칙은 서구 사상이 몰락에 도달하는 곳에서는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라는 이건 절대야. 여러분들 이게 절대야라는 말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 절대로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 절대란 말 쓰지 마. 이런 걸 강요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다 변한다. 그걸 실제로 변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변한다. 오늘이 남자지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그지? 우리가 그동안 간섭적으로 내려온 건 우리를 남자라 그랬고 여자라 그랬는데 거꾸로 여기 남자라 그러고 여자라고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바꾸자. 이제부터는 우리 남자라 그러고 여자로 하자. 바꾸자. 그 불가능하다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가 존재하나? 이제 이런 게 이제 종합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하나 자체가 심정하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 긴 사상의 역사 속에 흘러와서 지금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책을 보게 되면은 그 밑에 셰퍼가 이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시작. 그것은 우리 시대의 평화를 얻으려고 착각 속에서 체코슬로바키아를 희생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1938년 9월 30일 히틀러와 메넨 협정에 서명한 영국 수장 네버 챔버린에 대한 기억이다. 메넨 협정이 체결된 후에 하원에서 행한 위스턴 처칠의 연설은 이제 예언처럼 들립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이 처칠의 연설은 아주 위대한 연설인데 연설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건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역사에서 두려운 획기적인 사건을 통과시킨 것, 왕이 저울에 달려서 역함이 보였나이다 라는 두려운 말들이 자꾸 성심에 대하여 선포되었음을 알아야, 그리고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이것은 겨우 계산의 시작에 불과하고, 이것은 만일 도덕적 건강과 용맹스러운 활력 최고로 회복하여 우리가 다시 이전처럼 자유를 위하여 일어나 굳게 우리 자리를 지키지 않아 매년 우리에게 닥쳐올 쓴잔의 첫 모금, 첫 맛보기에 불과하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도덕적 건강과 용맹스러운 활력을 최고로 회복하여 우리가 다시 이전처럼 자유를 위하여 일어나 굳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매년 우리에게 닥쳐올 쓴잔의 첫 모금, 첫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전쟁 없이 패전하였다. 근데 이제 전쟁 없이 패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개념이 뭐냐면 그것은 이제 도덕적인 전투가 이제 사라졌다. 그러니까 처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상적인 전쟁, 도덕적 전쟁에서 사실은 패전한다면 그것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칠은 이 장면을 아주 중요시 여겼는데, 전쟁의 위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덕적 전투가 사라졌다. 이거를 이제 처칠이 아주 경고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수상이고 아주 그렇다 지금 아주 신기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처칠이 행한, 처칠은 정말 연설의 대가인 것 같아요. 연설의 대가. 그래서 정말 호소력이 있는 사람이고 영국 국민들의 아주 그냥 휘어잡은 그러한 대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처칠의 평전이나 이런 걸 한번 읽어본다면 처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장점들을 무한히 이제 발견하게 될 텐데, 이 처칠이 그래도 셰퍼의 입장에서는 전쟁 이후에 처칠이 보여준 이 경고, 전쟁 없이 패전하였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위기 상황을 분명하게 예견한 지도자는 없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는 잘 모르죠. 이게 옛날 시대니까, 그지? 물론 근대지만은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우리에게는 뭐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분들이 태어날 살아갈 우리들의 세대가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였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대한 내용들을 셰퍼는 아주 차례대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철회장막, 소련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은 그 스탈린에 의하여 가서 소수민족들이 정말로 전부 다 시베리아 벌판으로 다 버려져서, 그때 우리나라 고려민족,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다 흩어버렸거든. 아주 끔찍한 거지. 한 사람이 그렇게 해버렸.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 던져져서 거기서 살아남으라고. 또 이 모습들 보면 참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정말 괴물 중에 괴물인데, 그런데도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다는. 그것도 더 대단한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나 이런 데 있는 도시들이 사실은 그러한 스탈린 정책에 의하여서 던져진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 도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참 역사에 또 아이러니가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게 되면 어디냐면은 솔제니친이 한 말입니다. 솔제니친은 수용소 운동에서 이렇게 물었다.
스탈린의 손에서 수십만 명이 죽은 것을 정치적 군사적 이유가 무엇인가? 공산주의 공포의 유산에서 솔체니츠는 공산주의 러시아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은 150만 명의 소련 시민들이 강제로 스탈린에 섬겨져 숙초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베데리스 마지막 비밀을 보면 코사쿠족을 넘겨주는 일을 감독한 영국 고급 장교가 베델에게 우리가 이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이제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들의 운명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사쿠족 여기 있는 것처럼 5만 명의 코사쿠족이 그렇게 됐고, 여기는 이제 코사쿠족만 사실은 나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민족, 우리 민족의 얘기가 없을 뿐이지만 우리 민족도 동일한 거고,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다 그냥 모든 지역에 이렇게 흩어버렸던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홍범도 장군도 그래서 카자흐스탄 그쪽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나마 카자흐스탄은 강제 이주됐으니까 좀 낫지. 시베리아 벌판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디입니까? 뭐지? 우리 사할린으로 전부 다 그냥 막 강제 이주시켰던 그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코사쿠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들, 그러니까 러시아에 살았던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얘기에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셰퍼가 그 다음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실은 지금 사람들이 그런 교훈을 배웠다는 아무런 표시를 보이지 않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반이 없, 오직 종합의 개념, 실용주의 그리고 공리주의만으로 국내 문제나 국제 문제에서 당시 시급한 평안과 풍요를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연약한 인본주의 이상은 우리 시대나 미래에도 충분하지 않고 또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종합의 개념이 아니라 실용주의, 공리주의 이런 것으로 쉽고 편리하고 단순하게 실용적 관점에서 인종들을 재배치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실용적 관점. 거기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가가지고 수별의 벌판에 던지면 죽으란 뜻이거든. 살아남을. 그게 어떻게 그게 옳은 행위가 아닌데 이미 뭐 그런 게 무너진 상태, 옳고 그름이 무너진 상태에 남는 건 실용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이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리주의적인 시대가 만연된 속에서 나타나는 이 폭력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셰퍼가 입장해 볼 때는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연약한 기반에서는 어떠한 열매도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이제 가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1세기로 돌아간다면 무거운 트럭을 기반하는 그 다리, 그 다리가 트럭을 감당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였지 감당하지 못하면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걸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근데 이거는 실질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를 예언한 글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제대로 예언한 그러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분이 있죠. 시작. 만일 국태가 더해진다면, 만일 개인적 평안과 번영이 없어지리라는 두려움이 커진다면, 만일 전쟁과 전쟁의 위협이 증가해, 만일 폭력과 테러가 만일 세계에 있는 생명과 다른 자원이 점차 고갈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순 가능성 이상의 그 경향은 가속돼. 이러한 일이 오직 개인적 평안과 풍요의 가치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면 그것들은 6륜 트럭이 작은 다리를 붕괴시키듯이 그들을 붕괴시킵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붕괴 직전에 와 있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은 지금 경기가 세계 경제가 막 후퇴되어지고 어려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의 위협이 지금 증가되고 있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뭐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않은 나라. 이렇게 보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만약 전쟁의 위협이 더 커져서 더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사회는 붕괴되는 거죠. 경제적인 것으로도 붕괴되고 왜냐하면 오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개인적 평온과 풍요라고 하는 가치 위에 나라를 세웠는데 개인적 풍요와 가치라는 기반이 무너진다면 그냥 그 나라 공멸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셰퍼의 입장 서구 사회는 분명히 이렇게 서구 사회 자체가 공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끔찍한 사회를 경험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기반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무질서함이 그 시대를 강타할 거 아니야. 그 무질서함이 가장 강타하게 되면 그 사회는 정글과 같은 사회가 되는 거지. 야육방식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회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이 여기는 사회가 되지 않을 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 우리가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빈약한 가치 위에 자신의 성을 쌓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다시 보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셰퍼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첫째는 뭐냐면 강요된 질서다.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리고 둘째는 다시금 처음에 혼란 없는 자유를 주었던 그 기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대안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기반이 무너질 때는 아까 정글과 같은 사회가 된다. 그러면은 강요된 질서,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질서지. 강요된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강요된 질서가 하나고 또 하나의 대안은 뭐지? 강요된 질서가 아니라 성경적 계시에 의하여서 세워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회가 이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로 두 개 대안밖에 없다. 그냥 계시가 무너진다면 그 강요된 질서만이 이 빈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강요된 질서가 어떤 것인지 살펴봤잖아요. 그죠? 철의 장막 이쪽이나 철의 장막 양쪽에서 강요된 질서. 우리의 자유가 없는 거지. 이제 그냥 합법적인 권력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거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엔이 아주 이 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모든 나라에 대해 강요하고 있잖아. 인권을 강요하고 있고 모든 그것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뭐더라 기반인가 그러지도 않아.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유엔의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강대국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민족이라기보다도 강대국이 아닌 나라에서 지금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반기문 사무총장이 됐듯이 사실은 그들의 유엔의 논리로 한다면은 될 수가 없어요. 반기문 같은 사람이 무슨 유엔의 사무총장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그 힘의 논리로 본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피 아난 같은 이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사무총장들이 다 거기서 뽑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꼭두것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는 속한 나라들의 꼭두가시가 역할하는 게 이제 사무총장인데 그들은 안전보장이사회는 강대국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무총장은 이제 그 속하지 않는 나라에서 뽑아서 이제 유엔을 끌어가는데 그들을 가지고 있는 의식과 수준이라는 건 또 다른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들 유엔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질서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것이 모두가 잘못됐다. 그러진 않지. 그러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유엔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이 충분히 있지만 반면에 반대로 나타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감사한 건 이제 유엔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전쟁의 아주 확장은 좀 막고 있는 건 사실이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매우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반면에 사상적 강요를 아주 얘기하는 건 뭐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냐면 유엔의 국가로서 지위를 박탈할 거다. 이렇게 강요하는 이 자체도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이제 사실은 합당한 권력은 아니지. 강요된 질서의 모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거지. 자, 이제 두 가지 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강요된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기독교적 가치는 마치 목적에 대한 수단처럼 최상의 공리주의로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해석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명제적 진리란 말이에요. 명제적 진리라고 하는 건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 절대적 진리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경이 셰퍼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표현들 있는 것처럼 만물이 비인격적인 것 플러스 시간 플러스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시공간의 연속체는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무한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심을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 표현이 있기도 하지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계신다는 거야. 또 이 자매 책이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인신농례에 관한 책입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셰퍼가 쓴 책의 내용 중에 책 제목에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거기 계신 하나님의 존재성, 거기 계시면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식성,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존재한다는 거지. 그 하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단순하게 이게 뭐 긴 시간 플러스 우연 플러스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종합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종합의 산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들 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강요적 질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을 두 번째 대안은 뭐냐? 그는 바로, 창조자이시고, 또 인격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요, 대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필요한 시대다. 근데 셰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편인데 그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 기독교인은 사회에 이런 영향을 주려고 다수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다. 마치 다수가 되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다수가 될 때까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셰퍼는 아주 제가 늘 얘기 선지자적 현실주의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중요한 것도 그러니까 이 강요된 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끔찍한 현상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소련에서도 보았고 또 반면에 서구 사회에서 다 보았잖아. 그러한 모습들이 이 사회가 가는 방향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대안으로 생각하는데 온전한 대안이라고 아닌 거야. 이거 그냥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회가 온전해진다 그러지 않다.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한데 그 대안은 바로 절대적 진리, 다시 말하면 명제적 진리 혹은 참된 기준, 그죠? 그 필요하다. 그게 이제 이 시대의 공멸을 막는 길이다. 이 셰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안은 개인이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야 하며 그리하여 전체 사회의 합의에 영향을 주게 됨을 뜻한다. 그러한 기독교인은 사회에 이런 영향을 주려고 다수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데 다수가 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다수가 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시대에 영향을 주고 이 거대한 강요된 질서, 빈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 그렇죠? 잠시 휴식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